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 통증 관리에서 가장 간과된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는 일단은 한 가지는 병태생리학에 대한 거예요.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이제 나이가 젊고 그런 분이 아플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퇴행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수술 후 관리를 하고 있는 회원분들을 맡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걸쳐서 조직이 치유가 되고 낫게 되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생리학을 모르게 되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술 부위에 따라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움직임 패턴이나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 것만 좀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이미 생겨 있는 거잖아요. 수술을 하시게 되면.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무릎 않는 통증 상태란 말이에요. 관리에서 가장 간과되는 두 가지. 네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합병증, 추후에 어떤 증상들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데, 모르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못하면 전부 다 이게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고,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구조적으로 어떤 불리함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도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뒤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 놓긴 했지만, 통증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향후 예측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환자 교육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이제 회원한테 이제 교육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서로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이 딱 수술을 하고 왔을 때 내가 처음에 이러한 수술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구조적인 불리함이 어떤 문제들이 있다. 트레이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기대하는 수준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운동에 대한 것만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좋아진다라고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사실은 이미 구조적인 변형이 있기 때문에 불리함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지를 해주지 않으시면은 그걸 전부 다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그 무릎 통증에 대한 것을 제가 PFPS 세계대퇴 통증 증후군 기준에서 연구들을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통 언급되지 않는 게 이제 호흡에 대한 문제예요. 특히나 이제 고급 그 연구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더 안 하고 케이스에 대한 연구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체관 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들에서는 그 체관 안정성이나 호흡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많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우리가 무릎 통증 관리를 할 때 어떤 타입의 운동이 좋냐, 어디를 강화시키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운동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움직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습 자체가 나쁘다라고 한다면은 무시하고 간다면 후에 문제가 생길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수정해 주려고 하시겠죠? 그런 게 수정이 안 됐을 때 무릎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커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통증 관리에 사실 무릎 통증만 해당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호흡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호흡 기능 부전이 있을 때 생체 역학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제가 그 수술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슬개골 자체의 구조 이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슬개골이 정상 기준보다 높게 있는 분이 있고 낮게 있는 분이 있어요. 일단 높게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파텔라 알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낮게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바자 파텔라 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슬개골 높이 자체가 처음부터 높고 낮게 있는 건데 그게 어떤 차이를 만드냐면은 슬개골이 처음부터 정상보다 높게 있게 되면 우리가 무릎을 굽히고 펴질 때 슬개골이 그 뼈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슬개골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타이밍의 지연이 높으면 그러한 타이밍에 지연되거든요. 그는 관절 각도가 바뀌게 될 때 슬개골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딱 놓이게 되는데 굴곡이 될 때
그러한 부분에 딜레이가 생기게 되면서 안정성이 감소가 되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해요. 알타가. 슬개골이 높게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골관절염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개골이 높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슬개골 자체의 크기가 있으면 슬개골 밑에 경골 조면이 있고 이 슬개골 밑으로 간 힘줄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힘줄 길이를 슬개골 길이로 나눈 값으로 이 문제가 있는지를 정의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MRI를 찍어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고, 저희들은 일단은 뭐 이러한 걸로는 알 수 없죠. 근데 저희들이 일단 이것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는 슬개골이 굉장히 좀 과도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을 때, 과가동성을 갖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관절 자체가 굉장히 난창난창하신 분 있죠. 가동성 엄청 크고 이런 분들. 이런 부분은 조금 유사한 증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반대로 이제 파텔라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진으로 봤을 때 그 아래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정성의 문제보다는 이제 이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압축, 압박에 대한 문제들이 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슬개골 저위증, 슬개골 높이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타고 나서 여기서 이거 좀 더 설명드려야겠네요. 일단은 이 슬개골에 저혈증이 있는 경우에 그 아래 부위가 굳거나 뻣뻣해지는 현상이 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압박성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고. 근데 이러한 슬개골 저혈증과 유사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수술을 인근 부위를 했을 때 유사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릎에 수술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뭐 십자인대를 수술할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경골의 윗부분 있잖아요. 대퇴골과 맞닿는 그 윗부분, 그 고평부 부분에 이제 함몰이나 골절 같은 게 있을 때 그 부위를 이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옆에 그 주변부로 이제 당연히 염증이나 손상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흉터나 반응 같은 게 생기게 되겠죠. 유착 같은 게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조직들이 특히 힘줄 같은 경우에는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슬개골이 하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개골 저하증이 생기고 축이 발생되고 그로 인한 뻣뻣함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수술로 인한 슬개골 저위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슬개골 저하증이 슬개골 하부 구축 조은이 생길 수 있다. 수술로 인해서. 근데 저도 이러한 회원님을 이제 지금 트레이닝을 해드리고 있는데 수술한 부위의 슬개골이 지금 수술한 지가 1년이 지났음에도 슬개골 가동이 엄청 안 나와요. 엄청 뻑뻑해, 엄청. 지금 처음보다 그 슬개골 밑에 만지면 굉장히 도톰하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보다 한 절반 이상은 줄은 것 같은데도 슬개골이 여전히 좀 뻑뻑하고 별로 안 좋아요. 슬개골 자체를 움직여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조금 부드러워지는데 특징이 운동을 하면은 더 많이 부드러워져요.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준비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통증이 굉장히 쉽게 생깁니다. 근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체온이 덜 올라가고 이런 조직이 부드러워지지 못하고 또 이분이 연골 손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감각 피드백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준비가 충분치 못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통증이 생길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게 좀 부족할 때 통증이 굉장히 쉽게 생긴다는 걸 알았고 부하가 굉장히 적은 발목 가동 훈련에서도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스플릿 스쿼트 같이 근육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오히려 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발목 가동 훈련 같은 거 할 때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느낌을 말씀하신 적이 좀 더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저희가 근데 이 수술에 대한 문제, 수술을 하고 나서 무릎 주변이 뻣뻣해지고 그로 인한 감각 피드백이 저하되고 준비가 덜했을 때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을 저희가 회원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또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있을 만한 문제 요소로 남게 될 만한 것을 설명하지 않고 운동을 진행한다면 회원은 6개월이고 1년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운동한 기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얘기를 해주면 달라지는 거죠. 얘기를 해주면. 이러한 리스크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준비가 적은 상황에 따라서 통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병태생리학이나 질환에 대해 이제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에 맞는 운동을 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자한테 교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기준, 얼마만큼 지나야 좋아질 수 있는지,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첫 번째 그 요소입니다. 자, 슬개골을 부드럽게 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슬개골을 상하, 좌우 뭐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슬개골 가동 이런 것들로 무릎이 편해지는 경우 단기적으로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이런 걸로 시작으로 운동을 했을 때 진짜 많이 부드러워진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요거를 회원님 숙제로 들여놓고 혼자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자, 그 무릎 통증을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나타나는 움직임 패턴의 문제가 이 DKV죠. 다이나믹 니 벨거스 패턴. 동적 무릎 외반 패턴인데 이렇게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럴 때 보통 언급되는 건 뭐냐면은 고관절 기능이 약해요. 둔근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발이 문제가 있네요. 발이 회내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퇴가 내외전되고 내전이 커지면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로 인해 슬개골에 그 외측 딸려가는 증상이 생기는 레터럴 트래킹이 생기고 그로 인해 파텔라 페몰로 조인트에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통증이 발생합니다. 보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러한 문제를 했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를 추가하고 싶은 거냐면은 항상 코어 안정성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호흡에 대한 걸 절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러한 움직임 패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이나믹 니 벨거스 패턴을 보게 되면 힙 드랍이 반대편에 많이 생겨요. 좌측으로 빠지면서 좌측으로 빠지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편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흡사 무릎을 꿇지 않았지만 트렌델렌보그 사인과 유사한 상태. 트렌델렌보그 사인을 얘기를 하면 항상 언급되는 게 약한 중둔근을 언급하게 되죠. 여기선 발보다는 중둔근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트렌델렌버그 사인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를 이제 보상성 트렌델렌버그 사인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 올라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고관절 근육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무게를 이쪽으로 예를 들면 덤벨을 이쪽으로 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고관절 부담이 증가되잖아요. 근데 내가 고관절 근육이 약하니까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올라타 버리는 게 보상성 트렌델렌버그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극단적으로 덤벨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체중심이 항상 배꼽 다리보다 안쪽에 있기 때문에 고관절 외전 근육들의 그 지렛대가 굉장히 항상 긴 상태로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고관절 근육이 약하게 되면 신경계가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타 버린다. 이게 더 안 좋은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상성 트렌딜렌버그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분들도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칭이 돼서 생각하면은 아 그렇구나 생각이 되실 건데 이러한 모습의 그 분들이 운동하는 패턴도 되게 흔해요. 뒤에서 조금 제가 사진 떴나? 사진은 이러한 분들 이제 이러한 분들은 뭐 런지할 때 이렇게 유사하게 빠지고요. 런지를 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분 같은 경우에 런지를 할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러한 모습 유사하게 일단 올라타고요. 축을 벗어나요. 다운 안 되나? 일단 축을 벗어나서 런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고관절에 올라타려고 하고 또, 이 힙에 골반의 회전도 굉장히 크게 나와요. 힌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로테이션 런지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덤벨을 돌리고 앉고 이런 것들 아시죠? 맥스 런지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축을 유지하고 흉추가 돌고 이렇게 앉죠. 그러면 이제 골반과 흉추가 약간 카운터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보행과 유사한 뼈들의 방향이 연출이 되게 돼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갖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추 로테이션보다는 축회전을 일단 못하고요. 축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버리고 힙 로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힙이 이렇게 올라타 버리려고 하면서.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패턴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다른 사진이긴 하지만 뒤에서 제가 그 코어 안정성, 호흡 안정성이 안 좋을 때 패턴들을 많이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척추 기립근이 한쪽만 크신 회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회원분들 허리 만져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건데 한쪽 기립근이 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뭐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왼쪽인 경우가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둔부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왼쪽 기립근이 이렇게 튀어나와 올라 있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흔히 좀 많이 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것들이 체관 안정성이 좋지 않을 때 굉장히 보여지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 딥코어, 심부 근육들이 기능하지 못할 때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보통 외제근들이죠. 겉에서 움직임을 크게 만드는 근육들이 안정성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는데 뭐 양쪽 다 올라오는 경우보다 한쪽만 저렇게 도드라지게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그래 무릎 통증의 유발 요인은 이제 언급하는 논문 2024년 논문이에요. 그래서 PFPS에 어떤 운동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연구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너무 공감이 돼서 우선은 무릎이 좀 오래 아픈 분들은 우울증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것 저도 너무 많이 겪었었고 신체 활동량 적은 거 당연하고 무엇보다 이 우울증이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관절염의 전조로 여겨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은 PFPS가 있을 때 손상평가들은 뭐 이렇게 한발 스쿼트 같은 검사하고 부하에 대한 조직 내성 검사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조인트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파악하고 그 증상 관련 사항적 요인 뭐 이런 것들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이 좀 무조건 다 고관절 운동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무릎 통증을 관리할 때 굉장히 항상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무릎 자체에 대한 운동이에요. 무릎 자체에 대한 운동. 실관절이 우세하게 쓰이는 패턴의 운동들이 항상 권장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기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무릎 자체에 대한 게 이제 과민하다. 그러면 일단 고관절 위주의 운동으로 시작을 하고 그게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실관절 우세 운동들로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하죠. 뭐 실관절 우세 운동과 힙 우세 운동을 대표적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쿼트 같은 것들이 실관절을 조금 더 우세하게 쓰는 거고 데드리프트 패턴 같은 것들이 고관절을 조금 더 우세하게 쓰는 패턴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되게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뭐 모든 중재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교육하는 거, 환자 교육하는 거요. 부정확한 믿음에 도전하고 진단에 대한 자신감과 이해를 구축하며 통증의 손상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개념을 탐색하고 두려움, 이제 통증, 움직임에 대한 이제 회피 반응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회복 과정과 예상 기간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하며 자율성을 증진하고 두려움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뭐 얘기가 있습니다. 자, 중재하는 거 보시게 되면 보조 중재들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족구 보조기 초반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이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치료법이다라기보다는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움직임 패턴이나 그런 조종에 대한 그런 들 달리기 같은 거나 이제 걷기 같은 걸 하는데 무릎이 아파한다. 그럼 보폭을 뭐 크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권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무조건 권장되는 게 아니라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추천해야 되는 것은 이 앞에 있는 것들. 특히나 무릎 중심 운동 치료가 가장 권장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계획하에 운동 처방을 6주간 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되지 않으면 이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뭐 여기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뭐 보시다시피 뭐 체관 안정성이나 호흡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들에서는. 자, 그런데 저는 호흡의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호흡 평가들은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건 맘 테스트라고 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평가죠. 매뉴얼 어세스먼트 레스퍼토리 이제 무브먼트 평가죠. 자,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대고 하부는 골 부위 정도의 손을 대고 호흡을 마시라고 했을 때 이 손에서 느껴지는 방향이 세 방향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끼가 있으면 비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평가를 할 때 이제 양측의 방향 ABC가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대칭적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중요한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체간의 안정성이 깨져 있는 분 중에 아예 그냥 양쪽 다 못 쓰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쪽만 깨져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걸 알아차리려면 평가를 사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깊은 복식 호흡이 가능한지 횡격막 하강이 가능한지 그 대칭적인지 그리고 뒤쪽으로도 호흡이 가능한지 360도 확장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양하게 호흡 평가들을 하게 되죠. 자, 이 호흡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했고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모습이 호흡 안정성이 좋지 않을 때 생길 거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중둔근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중둔근이 단독으로 약한 경우가 없잖아요. 중둔근만 약한 게 아니라 다른 머슬들도 막 다 같이 약한 상태죠.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딱 중둔근만 약한가요? 발은 막 엄청 스트롱하고 체간 근육 엄청 강하고 중둔근만 약 그런 경우는 아예 없거든요. 보통 이제 사지 근육이 약하면 근위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팔다리 근육이 약하면 팔다리가 달라붙어 있는 근위부에도 문제가 있는데
근위부에 대한 문제를 살필 때 어떻게 이제 호흡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PFPS의 굉장히 흔한 특징으로 언급되는 이 다이나믹 니 베거스라고 하는 것은 족부정렬이나 고관절에 대한 상태가 거의 메인으로 언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관절 외전 근육이 단독으로 약하냐고 제가 묻고 싶은 그 사지 근육이 약할 때는 항상 근이 먼저 약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 기능 부전이 있을 때 이런 뭐 거북목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리존탈 크리스라고 해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모습들 이렇게 한쪽만 비대칭 척추 이렇게 휘어 있고 그리고 어깨 전방전이 이렇게 항문을 먹고 있는 모습 배꼽 당기고 있는 모래시계의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리플레어 이러한 것들 일자등 극상 견갑골 모두 다 호흡 기능 부전과 관련되는 모습들이고 이거는 한 책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되게 유명한 책인데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호흡 기능 부전이랑 상관이 있는 거고 단순히 그냥 정거근이 약하다, 뭐 골반 기저근이 뭐 긴장되어 있다, 뭐 그냥 이렇게만 보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건 맞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에는 호흡이 꼭 들어가게 되고요. 호흡이 안 될 때도 또 원인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되긴 합니다. 중요한 건 호흡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는 굉장히 맞고, 맞아요. 키 무브먼트 맞아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언급이 될 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이제 안정성이죠, 안정성. 호흡이 잘 돼야 이제 안정성 요소가 갖춰지게 되고, 이게 정적이든 동적이든 안정성은 항상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전제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호흡 반응이죠. 자, 안정성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형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힘에 의한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 클로저, 폴스 클로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태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절이 생겨먹은 모양 자체에서 접합 면적이 잘 최대로 붙어 있을 때, 그런 뼈 모양에 의한 안정성을 얻는 것을 형태적인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힘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주변의 근육이나 근막, 그리고 신경계로부터 반응을 해서 근육 근막들이 그로 인한 안정성을 얻는 것을 폴스 크로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정적인 안정성과 동적인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정적인 안정성을 얘기를 한다면은 필요한 요소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큰 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형태적인 안정성도 없고 뭐 힘의 안정성 같은 걸 얘기를 한다면은 굉장히 약한 저강도, 지구력 위주의 근육들로 이제 안정성을 얻는 상황을 보통 얘기를 하고 동적인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면서 타이밍이나 그 동시다발적인 근육들의 협동이나 반응력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동적 안정성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뭐 정적이던 동적이던 호흡이 훼손됐을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호흡이 정상적이어야 형태적이든 힘에 대한 안정성이든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형태 안정성이라고 하면은 꼭 언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중립척추거든요. 중립척추. 인테리어 포스트 중립척추. 중립척추라고 하는 게 뭐 그냥 흉추 기립근이 강해서 훈련을 해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뭐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맨날 그런 훈련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이 항중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게 뭐냐면 호흡이 정상적이에요. 호흡이. 호흡에 의해서 우리가 트레이닝하는 모든 체관 근육 척추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다 반응하죠. 저번에 호흡 강의 오셨던 분들은 또 들으셔서 알겠지만 호흡을 하게 되면 척추가 계속 반응을 하죠. 흉곽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그 척추의 3차원적인 안정성을 만들 때 호흡이 정상적이어야 이 척추의 모습과 흉곽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예쁘게 나오게 되죠. 이러한 모습이 전제되어야지만 동적으로 우수한 안정성 있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똑같은 우수한 선수라도 보통 경기력이 떨어지고 부상이 많은 선수를 분석해 보면 체간이 항상 보상적으로 깨지는 게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우수한 퍼포먼스를 내는가를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언급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에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저 또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스트레스를 분산시켜서 예쁘게 하는 모습이 있고 스트레스가 어느 한관절로 쏠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어느 한 타이밍에 나오는 건 상관없는데 매 스트로크마다 매번 어떤 동작을 할 때마다 나오는 선수라고 한다면은 오래 하기가 힘들잖아요. 동적인 안정성이 그렇기 때문에 체간에 대한 모습이 항상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니 발거스에 대한 걸 얘기를 했을 때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흡을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CKC로 운동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그 누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운동을 노출시키게 되면 어깨 아프다고 하고 힘 안 들어간다고 하고 분명히 거기 쓰고 있는데 다른데 정강이 힘 들어간다라고 하고 원하는 대로 쓰이지 않아요.
중둔근 같은 걸 CKC를 쓰려고 해도. 그리고 쓰이긴 쓰이지만 완벽한 모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힙이 막 빠지고 무릎이 들어가고 이러한 모습이 체간 교정에서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 형태적으로 안정성을 얻는 것, 힘에 의한 안정성을 얻는 것, 그리고 이런 힘에 의한 안정성을 얻는 것, 이거 얘기를 드린 거죠. 자, 그래서 체간, 호흡 체간 통합을 우리가 하는 코어 운동은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냥 코어 운동이 아니라 호흡 체간 통합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정상적인 동작에 맞는 호흡이 전제돼야지만 그 운동이 제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호흡 체간 통합 훈련이라고 일단 지칭을 했고요. 이러한 그 문제가 있는 체간 안정성에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중재를 할 때 일반적인 순서는 가동성과 안정성의 문제를 보게 되죠.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몸통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척추, 흉곽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성과 안정성의 순서는 가동성이 먼저 중재되어야 되냐, 안정성이 먼저 중재되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걸 사실은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안정성 중재를 통해서 가동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가동성 중재를 통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화살표를 한 거고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서 이런 통합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하를 추가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체간에 대한 거 중재될 때 뭐 기본적으로 경추, 흉추, 요추 가동성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 고관절까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고 나서 호흡 훈련.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안정시 호흡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뭐 격한 호흡을 먼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잖아요. 안정시 호흡을 먼저 회복시켜 주는 게 중요하니까 안정호흡에 대한 지도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어 운동 같은 걸 하시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좀 편안하게 두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래 예를 들면 버드독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회원이 뭐 손목 아프다고 하면 보통 그만두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많은데, 무조건 배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동작을 할 때. 힘들의 연결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배에 힘이 들어가요. 자, 근데 안 들어갈 때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뭐 통증을 호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골반이 편히 된 모습을 보통은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머리가 한쪽으로 처음 자세에서 벗어나서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어깨선이 바뀐다거나 척추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골반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지지하는 다리가 바뀐다거나 반대 다리가 바뀐다거나 반대 다리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사진에서 왼쪽 오른쪽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지지하고 있는 반대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가 외전이 많이 되게 되면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한 거. 그만큼 지지하고 있는 다리도 빠져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더 많이 벌렸잖아요, 다리를. 이러한 걸로 지지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힙의 위치, 항문이 이제 올라타는지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다리가 벌어지는 것도 일단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경향성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척추나 머리가 크게 움직이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훈련이 되지 않죠.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게 해줘야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영상을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이때는 제가 본인의 상태를 인지시켜서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러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호흡이 비대칭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호흡 평가를 하고 어디를 잘 못 쓰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중재를 같이 하면 훨씬 더 동작이 좋아지고 정말 안정적으로 바뀌죠. 자, 그런 호흡 교정 없이도 머슬 시너지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밴드를 지지하고 있는 다리, 왼다리 지지가 안 좋았잖아요, 아까. 왼다리와 오른손. 그럴 때 이렇게 밴드를 껴주시게 되면 이 밴드를 밀어내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선행적으로 체간의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호흡도 좀 잡혀요. 그렇지만 완벽히 잡히지 않기 때문에 호흡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호흡을 중재할 때는 전에 제가 옛날 거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컨텐츠를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뭐 설명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복강 내 압력 훈련이죠. 인트라 업도미널 프레저라고 하는데 복강 내 압력 같은 경우에 사실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자동적인 반응. 근데 보통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지시키고 학습시키고 반복시켜서 자동화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골반 중립 만들고 허리골반 중립 만들 때 일단 청골의 중앙부가 닿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허리의 상부가 닿으면 약간 포스티리어 틸트 되어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운동을 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립 척추에서 항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일단 그거는 위치가 조금 바뀐 거고, 중립척추에서 시키려고 한다면 청골의 중앙부가 다져야 되고, 그리고 하부 늑골부가 들리지 않게, 저것도 사실 중립척추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보통 7번에서 9번 사이가 가장 볼록하다라고 하니까 거기를 눌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날개뼈와 저런 이제 명치 사이 정도의 중간 정도를 눌러주면 대충 그 부위가 되고, 거기가 들리지 않게 눌러줘라라고 하는 거죠. 뭐 허리를 눌러서 복근을 쓰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립척추에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고, 허리를 눌러서 했을 때 굴곡성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악화되죠. 디스크성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악화되죠. 중립척추가 형태 안정성이 가장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으로 저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호흡이 인지가 된 분이라고 한다면은 호흡을 이제 그 복부 하부 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확장을 시키게 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게 보통 이제 복강내 압력을 유지하고 하는 코어 운동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복강내압 훈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호흡체관 통합 훈련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장에서는 항상 이런 걸 하기 위한 전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운동 방법을 몰라서라기보다 막상 이게 좋다라고 이제 배워서 갖고 왔는데 내 회원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아저씨들 그냥 이미 중립척추가 나오지 않아요. 다리를 든다 하더라도 머리 막 이렇게 들려있고 잘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운동을 하는데 허리 아프대. 허리 아프다고 해서 이제 그 관련된 호흡이 정상적인지 볼 때도 있고, 흉곽의 로테이션이 있는지, 불균형이 있는지 그런 걸 같은 거 볼 때 골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하부 흉곽 각도를 보기도 하거든요. 여기 90도, 70에서 90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90도 정도가 기준으로 삼는데요. 근데 많은 회원들이 운동을 막상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비틀어져 있어요. 하흉곽이. 운동해도 이 상태에 안 바뀝니다. 그냥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골반 틀어져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테이블탑을 바로 주잖아요?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간대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재평가하면 정렬이 맞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냥 이제 골반이 틀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테이블탑을 딱 줬는데 배에 힘이 안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코어 운동을 바로 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그걸로 일단은 그 좋은 정렬을 만들 수가 없는 분이죠. 다른 걸 해야 되는 분. 이렇게 떠 있는 분. 보통 고개가 들려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막 들려 있습니다. 파여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 체관, 통합 훈련을 하고 싶은데 막상 실제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많더라. 아무튼 내가 무릎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호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체크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 위주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호흡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먼저 꼭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경추, 그리고 호흡을 보상적으로 호흡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근육들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고 정말 많은 경우가 횡격막 자체가 굳어 있는 분들 그래서 호흡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와 더불어 내장기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그 호흡 강의를 4월 며칠 날 하는데 아직 두 자리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제 개인톡으로 말씀 주시면 가격 할인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릎 통증에 대한 무릎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